안녕하세요. 저는 황은지이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마지막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을 되게 많이 해서 말을 떨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그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건 수학은 외우는 학문이 아니라 이해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어떤 것을 공부할 때 꼭 그게 어떤 것인가를 알려고 하는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되게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사실 학습하고 연습하는 결과물이에요. 소통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고 혼자 살아가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소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소통이라는 게 뭔지 이해를 해보고 정말 뻔한 얘기 할 거예요. 그냥 잘 듣고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해라 라는 그 뻔한 이야기를 할 건데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총 4가지를 알아갈 거예요. 첫 번째는 소통의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는 정말 뜬금없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요즘 학계에서 가장 핫한 인지심리학이라는 걸 잠깐 알아보고 갈 거예요. 그리고 정말 또 뜬금없지만 장자라는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강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이 조금씩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은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개념들이 있어요. 총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 소통이라는 거고요. 나머지 3개는 철학 개념입니다. 물이라는 철학 개념, 성심이라는 개념, 그리고 기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제 첫 번째 할 활동은 지금 앞에 다 종이랑 펜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소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어보시면 됩니다. 시간은 2분 정도 드릴게요. 본인이 적으신 소통의 개념을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나와 상대방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대화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같이 나누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협심하는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소통 의미가 아닌가 생각된다. 더 나아가기 위한 방식이 소통이다. 신체 언어를 포함해서 언어로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 좋은 말 감정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소통의 개념을 볼 건데요. 총 3가지로 볼 거예요. 그래서 소통할 소자에 통할 통자를 써서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소통이라는 단어는 사용합니다. 앞에서 3분이 말씀해주신 소통의 뜻이 저희가 사용하는 소통의 뜻과 조금 더 가까워요. 근데 그 소통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영영풀이를 보면 조금 더 정확한데 단어와 소리, 음악 또는 행동을 사용해서 교환하고 싶은 정보나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느끼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 소통의 대상이 존재해요. 소통은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대상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공유한다는 그 공유하는 내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에서 중요한 거는 누가, 왜, 어떻게 하는가라는 게 중요해져요. 근데 여기서 누가는 아까 얘기했죠. 서로 다른 두 대상이 소통을 하게 됩니다. 왜 소통을 하냐면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생각, 내가 느낀 것,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즉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는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라는 거가 중요하게 돼요. 수학을 하려면 처음에 뭘 배워야 될까요? 그렇죠. 제일 먼저 숫자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요. 소통의 대상이 존재한다고 했죠. 소통을 누가 하나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한다는 거죠. 물론 동물들도 소통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다루고 싶은 주제는 사람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사람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인지심리학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 파격적이라는 단어를 썼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들이요. 그 서구적 사고방식에 굉장히 지배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야?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는 그런 온갖 뭐랄까요? 그 신에 가까운 개념들에 적합하게
그 정의가 되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하지만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들에 다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근데 인지심리학은요,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최근 과학과 여러 학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항목이에요. 근데 말은 인지심리학이라고 썼지만 내용에는 실험심리학, 신경과학, 분석철학 등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단순히 심리학이라는 하나의 분과가 아니라 통합적인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지심리학에 관련된 테스트를 하나 해볼 건데요. 다들 이제 앞에 화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이거를 2분 동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좀 적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시면은 적으셔도 돼요. 2분 동안 한번 응시해 보세요. 사람 얼굴 같이 보이거든요. 이쪽에서 보니까 뒤에 분은 남자분, 앞에를 기대고 있는 분은 여자분, 위에는 천사가 날아가고 아, 되게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이세요. 천지창조? 토끼처럼 토끼, 사람, 천사, 토끼, 세계지도 다양하게 나왔어요. 여기가 코예요. 여기가 눈입니다. 이 부분이 얼굴이죠. 그리고 여기가 귀예요. 이쪽이 몸통이에요. 자, 소처럼 보이나요? 그쵸? 그럼 이제 다시 앞에 그림을 볼게요. 이게 인지심리학에서 연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사진이 소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난 다음에야 이게 소로 보입니다. 이게 어느 부분이 어느 포인트가 소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 그 다음엔 정말 소가 돼요. 다음엔 그 다음부터 다른 걸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인지심리학에서는 지각조직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어진 정보를 속성에 따라 의미 있는 단위로 묶고 체계화하는 마음의 능력,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그냥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인지심리학에서는 계속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연구를 해요. 그런데 주로 뇌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뇌의 반응들, 뇌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어떤 뇌의 환경을 가지게 되는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요. 소 그림이 나타내주는 건 우리가 어떤 인식이 생기면 그 인식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소인 줄 몰랐는데 소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게 소로 보이는 거죠. 또 뭐 다른 걸로 보이신 분들은 계속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 또 우리가 의식하는 거에만 영향을 받진 않아요. 내가 의식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나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정보를 분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류에 정답이 있냐?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또 분류를 하게 됩니다. 누구는 이걸 색깔로, 누구는 말의 의미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고요. 누구는 사람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돼요. 정답은 없게 돼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인식이 달라요. 사람이 이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내가 의식하지 않는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표절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절한 예시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 그 안테나 뮤직이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유이열이라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어쩌다 보니까 표절 논란이 일었어요. 그때 이제 표절을 당했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게 되는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사람이 표절에 대한 유이열 사장의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모든 창작물은 기존 후 예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체급의 범위 안에서 거기에 자신의 독창성을 5 내지 10% 정도를 가미한다면 그것은 훌륭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소랑소랑하게 잘 읽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챕터에서 이해하고 가야 할 내용은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게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내가 영향을 받았다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환경들이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보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자철학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자, 처음에 앞에서 주요 4가지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그때 나왔던 첫 번째 철학적 개념이 물입니다. 주의하실 거는 제가 말하는 건 다 장자철학의 기준이고요. 내가 생각하는 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이 물은 존재. 예, 존재감을 나타내서 유형으로서, 감각이 있는 유형으로서 물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모든 것이 그 존재가 있는, 형태가 있는 물체다. 형태가 있는 유형, 모든 물체. 형체. 네, 첫째 조건, 형체가 있어야 된다. 네.
추상적이지 않으며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자와 원자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장자 철학에서 말하는 물은 앞에서 제일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세상의 모든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 뭐 여기 있는 공기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공기도 물이에요. 사람도 물이고요. 여기 탁자도 물이에요.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도 동물, 식물들도 전부 다 물입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중요한 건요, 장자는 이제 세상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물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장자 철학의 이야기인데요. 사물을 인식하는 기관이 되겠죠. 여기서 앞에서 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냥 인간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인식하는 기관이 뭔지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본인의 생각을 그냥 적으시면 돼요. 시각이 첫째고 그다음 청각, 촉각, 맛을 보는 미각. 그럼 오감 더하기 육감이라고 하니까 그 느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감 더하기 느낌까지를 말하는 기관. 뉴런이지 않을까. 네. 눈, 손, 발, 코, 입, 느낌, 감각 모든 거 다 아닙니다. 장자 철학에서는 마음이 장자뿐만 아니라 고대 동아시아에서 이야기되는 모든 감각 기관들은 마음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심장 아니에요. 이게 심장 아니고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게 인식 기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성심이라고 적어놨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사람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네, 그렇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성심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심을 가지고 사물들을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이 인식은 결국에는 하나의 기준이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경험하는 환경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인식도 다르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준도 달라져요. 우리가 다 똑같은 환경에 있고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점점 달라진다는 거죠. 그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장자는 우물안 개구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중지와라는 한자 말이에요. 우리가 속담으로 많이 알고 있죠. 우물안 개구리. 근데 이게 장자라는 그 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세상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장자는 이것밖에 모르면서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네? 너 되게 웃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내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너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환경을 구성을 해줘도요,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타고나기를 다 다르게 태어났고 같은 환경을 겪어도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의 기준을 강요합니다. 이제 기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중심을 찾아볼게요. 앞에 있는 종이에 다들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그리시고요. 거기에 있는 중심을 한번 찾아보세요. 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네, 이번에는 자기가 한 걸 들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넘길 테니까 내가 찾은 중심과 이게 맞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동그라미의 중심은요, 원의 지름 중간이 중심이라고 해요. 삼각형 같은 경우는 꼭지점을 반으로 갈라서요, 그 선들이 만난 부분이 중심이에요. 사각형은 모서리를 다 이었을 때 그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이 공간에도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장자가 보는 세상은요, 조금 달라요. 없을무, 안내, 없을무, 바깥 외자예요. 안이 없고 밖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풍선을 나눠드렸어요. 자, 풍선을 드시고요. 풍선을 한번 불어보세요. 묶으시면 안 돼요. 묶으시면 안 되고요. 자, 지금 풍선이 커졌죠. 다시 바람을 빼봅시다. 묶어버리셨어요. 바람을 빼주세요. 풍선이 커졌다가 작아질 수 있는 거는 풍선보다 더 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커질 수 있는 거고, 풍선보다 더 작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풍선이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장자가 보는 세상은 바깥도 없고 안도 없대요. 그러니까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정말 무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다양한 룰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 공간이 없어요. 기준이 하나일 필요가 없어져요. 기준이 하나일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정말 좋은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관계자분이 가져다 주셨는데 아까 제가 중심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에서 한 분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서 그것들의 공통된 중심을 찾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진짜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가 위치한 부분에서의 중심을 찾으셨어요. 중심을 찾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답을 주긴 했지만 이것만은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이 봐주신 시각처럼 이것들을 다 하나로 합쳤을 때 혹은 정말 이 배열 사이에서의 중심일 수도 있는 거죠. 중심이라는 건 정말 그렇게 다양해져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장자 철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없고 더 작은 것도 없어요. 그 공간의 한계의 의미는 없습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기준이 하나일 필요도 없어져요. 그래서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적절한 중심을 찾는 게 핵심이 돼요. 이게 소통의 핵심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소통의 핵심이에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지금 여기만 해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죠. 다 다르고 제가 각각 한 분들과 얘기할 때 저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대화하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소통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랑 다른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소통을 한다는 거는 하나의 저는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건 손을 들어볼게요. 강아지한테 지금 선물을 줄 거예요. 나는 초콜릿을 주겠다 하면 손을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강아지 뼈를 주겠다. 손 드신 분들 중에 3분만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는 뼈를 좋아한다는 제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어요. 강아지는 초콜릿이 독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건강에 되게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아지 뼈는 반대로 먹을 수 있고 좋아하는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네. 초콜릿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고 강아지 뼈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위해 만든 뼈다귀다 보니까 방금 3분이 대답해 주신 얘기에 핵심적인 공통사항이 있어요. 혹시 나는 찾을 수 있다. 강아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답이에요. 강아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으면 초콜릿은 좋겠죠. 달고 맛있잖아요. 강아지를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강아지 간식 뼈다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말로는 쉬운 것 같죠. 사람 일상생활 하다 보면 어렵죠. 당장 친구, 부모님,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항상 다들 자기 기준을 내세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보면 제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당연한 얘기 한다 했죠. 듣고 말하고 이해하고 소통의 기본 핵심이에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소통을 하려면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들어야겠죠. 귀를 열고 잘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듣다 보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는 게 아니라 쟤는 또 저런 말을 하겠지. 아, 쟤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미 단정 지어요. 그래서 듣기부터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듣고 이해하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말을 할 때도요. 상대방을 기준으로 말을 한다는 건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과 언어, 단어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제가 3가지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말을 해요. 듣는 것도 상대방의 기준, 이해하는 것도 상대방의 기준, 말하는 것도 상대방의 기준에서 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주변의 지인이 그럼 나는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게 아니라요. 아까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은 환경으로 형성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고 했죠. 상대방 기준으로 보긴 하는데요. 그걸 받아들일 땐 또다시 내 기준으로 해석하게 돼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보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준에서 들어보고 말하고 그럴 노력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한자가 나와요. 공자가 쓴 논어에 나와 있는 원문이에요. 앞에 부분은 삭제하고 뒤에 이야기가 더 있어요. 42 부록, 52 지천명, 62 이순, 72 종심소욕 불류구라는 단어예요. 핵심은 종심소욕 불류구라는 단어에 있어요. 42 부록이라는 말은요, 사실 겨우 40이 되니까 조금 기준이 생기더라라는 말이에요. 어감이 완전 다르죠. 40이 되니까 기준이 생겼다가 아니라요. 겨우 40이 되니까 내가 조금 기준이라는 게 생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신소역 불려고라는 단어는 70이 되니까 그제서야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공자는 세계에서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70을 살았는데야 그제서야 세상을 좀 살 법했다라는 소리예요. 기준은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나로서 존재를 하고 환경의 영향을 다 다르게 받고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요. 다 나라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알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진 못했지만 사람의 뇌가 조금 더 쉽게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이 생기면 그걸로 전체를 보려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요. 근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장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사람은 결국에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기준을 상대방한테 들이밀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나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알아차리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장자였어요. 근데 장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장자가 했던 말을 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를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독서토론 팀을 운영을 하면서 순천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에서 장자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돼요.